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5월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 뿐 아니라 스승의 날처럼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무색하게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교육 현장 보도를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때이른 더위로 온열 질환 환자 수가 벌써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배를 넘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월 중순에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긴 열대야가 새로운 표준이 돼가면서 정부는 폭염 중대경보를 폭염특보 체계에 새로 추가하고 열대야주의보, 긴급 재난문자 단계 신설 등 기존 제도를 손질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해졌습니다. 극단적 폭염 속에선 건강한 성인도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일반 성인보다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노약자, 만성질환자들은 특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졌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교육 현장 보도들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교육 현장 소식이 최근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둘러싸고 벌어진 크고 작은 일들이 사회 문제로 거론되며 공론장이 형성되는 건데요. 관련한 소식 YTN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평가원님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급격한 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 발전과 더불어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 방식이나 교수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변화에 적응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를 설정해 나갈지 우리 사회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데요. 이때 언론은 의제를 정교하게 제기하고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육 현장에 대한 YTN 보도가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환경 감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또 주요 의제에 대한 토론장을 제공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최근 가장 크게 불거진 건 현장 체험학습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이 위축된 현상과 이유를 놓고 교사와 교원단체 입장, 학부모의 입장이 전해졌고 법적,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 관련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학교와 교육 현장에 대한 보도에서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된 보도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체험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장 체험을 가고 싶다는 학생들과 학부모,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교사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교육부는 현장 체험 학습 간담회를 개최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YTN은 해당 사안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예, YTN에서는 이 간담회 개최 소식을 단신으로 다루었고요. 몇 가지 화제가 된 장면들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현장 체험 학습 사례만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닐 겁니다.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 간에 기대하는 역할과 또 사용하는 대화의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제도가 상호작용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언론은 이러한 변화를 짚고 각 주체 간의 입장을 들어서 어떻게 조율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의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을 다루는 YTN 보도는 일단 보도량 자체가 적고요. 심층 취재도 관심도 부족해 보입니다.
부산시 교육청 산하기관이 학교 현장에 보낸 체험학습 관련 공문에 모든 사고 책임은 인솔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행사는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비콘서트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측은 안내문의 이동 및 관람 중 발생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음, 당일 노쇼 발생 시 2년간 신청 제한, 결과 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의무 등을 명시했습니다. 영상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안전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강석조 초등교사 노조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강 위원장은 현장 학습은 원래 교사들이 학생들과 다양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해온 교육 활동이라며 최근에는 각종 부담으로 사실상 참여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온라인에서도 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고 있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 사소한 민원까지 이어지면 누가 현장 학습을 가려 하겠느냐 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해설이나 논평, 분석이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현장 체험학습 간담회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었는데요. 관련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 관련 이슈는 학생과 교사, 또 학부모와 학교 측, 정책 당국까지 다양한 주체가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교육 현장 관련 보도는 보도 자체에도 조심스럽고요. 긴 호흡으로 기획해야 하는 보도 분야이기도 합니다. YTN에서는 학교와 교육 현장 관련 보도는 어떤 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지, 또 전담 취재진이나 기획 보도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YTN에서 이제 학교와 교육 현장 관련 보도는 사회부 내에 있는 정책팀에서 주로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요. 교육부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가 교육 정책과 사회적 이슈 등 관련 현안을 담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교조나 교사 노조와 같은 교원단체도 취재하면서 현안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담 취재 인력이 많지는 않지만 교육 현안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취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씀하신 이제 기획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장 체험학습 사태를 본 교육의 사법화와 책임의 공백 문제 등을 정밀 진단하는 내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 해외 사례에서는 현장 체험학습이나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에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 혹은 학교 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지 시스템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당국이 내놓은 지침이 정작 현장 교사들에게 법적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는 모순을 취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부모의 시선에서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법과 민원에 의존하게 된 계기를 추적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폐쇄적인 학교 행정과 소통 창구의 미비 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시선에서는 정작 교육의 중심인 학생들이 갈등 속에서 체험학습 취소 등으로 있는 권리 침해와 정서적 피해 등을 집중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갈등의 고발에서 멈추지 않고 학교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인데요. 대안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속 기획 리포트는 물론이고요.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대담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 현장을 정밀 진단하는 심층 보도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시청자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 소식도 많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한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요즘 학교와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서 기성세대들은 학교도 선생님도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도 문화도 예전과 많이 변했다고 느끼실 겁니다. 최근에는 여러 변화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도들도 발견됩니다. 교권 침해를 넘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피습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도를 넘어서 교사가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얻는 사례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협박성, 목적성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학생 A군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을 갑자기 교장실에 찾아와 갈등이 있던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이던 피해 교사의 지도 과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11일 학부모가 교사를 압박하려고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 목적성 민원을 한 사례가 두드러졌다고 교총은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학부모 A씨는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결국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YTN에서는 이러한 사안이 대부분 사건, 사고 보도나 단신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사안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 문화와 관행에 대한 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네, 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그저 단순한 갈등으로 볼 게 아니라 변화가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차원에서 이런 보도들을 조명하고 또 각각의 입장과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보완되어야 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 관련 YTN 보도를 살펴보던 중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심층 취재나 기획 보도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사건과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탐사하고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보도들은 소수였는데요. 교육계 이슈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시각차, 그리고 교권 보장에 대한 문제, 모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함께 설계해야 할 제도와 정책들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관련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담이나 해설, 또 각 입장 차를 다룬 보도나 논평 프로그램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설위원 실장님께 교육 현장에 대해 취재보도 현황 관련해서 좀 듣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 교육 현장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교육 방식까지 기성세대가 경험한 것과는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교육 현장을 구성하는 주체 간의 고소 고발이나 언론 제보, 폭로도 늘고 있는데요. 실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취재 현장에서 언론인들이 느끼는 변화가 있는지, 또 그 변화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특별히 유의해서 취재 보도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이제 교육 현장을 보면 학생과 학생들 간에 그리고 또 학부모와 교사들 간에 이제 고소 고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 이제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이제 때문에 특정 케이스를 기사화할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 이제 학교 관련 보도는 학교 폭력이나 또 사학 비리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가 아주 명확한 그런 사안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제보는 학부모와 교사 혹은 교사와 교장, 교감 간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나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고소 고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측이 제출하는 녹취록이나 카카오톡, 캡처본 등이 아전 인수격으로 이제 편집이 되어서 제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단편적인 자료만 보고서 첫 보도를 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런 인식이 지배적인 현실입니다. 언론을 무기로 삼는 대리전 양상 소송이나 징계 절차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언론 제보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한쪽의 제보를 바탕으로 기사가 나가면 곧바로 상대방이 반박 자료를 들고 다른 언론사를 찾는 식의 언론을 통한 대리 폭로전이 벌어지면서 기자들이 의도치 않게 특정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교육 전문 기자나 사회부 기자들이
가장 엄격하게 준수하는 유의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한쪽의 제보 내용이 아무리 자극적이고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반론권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절대 기사를 출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차 검증 절차를 필수로 거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반론이 거부당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당 교사 측은 해명을 거부했다는 점을 기사에 명시해서 보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로성 제보 파일에는 감정적인 호소와 주관적인 비방이 가득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언론인들은 기사를 작성할 때 제보자의 감정적 폭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확인된 법적 절차를 건조하고 객관적인 문체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현장의 폭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교에 재학 중인 무고한 학생들에도 직감적인 피해를 줄 수 있겠는데요. 학교 이름이 초성으로 나가거나 지역이 유출될 경우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순식간에 학교 이름이 알려지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보도에서는 학교명이나 지역, 학년 등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정보 차단 수준을 훨씬 높였습니다. 네 번째는 교권 침해나 아동학대 의혹 모두 최종 사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혹 단계일 뿐인데요. 기사 내에서 피의 소인을 마치 기정사실화된 가해자처럼 묘사하는 것을 지향하고요. 법적 한계를 명확하게 긋는 문장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현직 기자만이 알 수 있는 취재 과정의 고충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취재 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 내일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렇기에 언론은 교육 현장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조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해내야 하는데요. 교육 현장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방송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 침해를 다룬 보도를 꼽았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자료를 인용하여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19년 이후에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한 해 5천 건을 넘어섰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침해 심의는 늘고 있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실적 문제점도 짚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이렇게 달라져 왔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언론이 목격자로서 또 정책 흐름을 감지해서 변화를 촉구하는 감시자로서 어떻게 기능해 왔냐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에서도 YTN의 심층성 있는 보도와 논평을 많이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회와 직결된 만큼 YTN이 교육 현장을 더 가까이 살펴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 전해주셨는데요. 해당 소식을 취재해 보도한 염혜원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교권 침해는 양상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교권을 직접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교사를 상대로 한 성범죄나 또 폭행 같은 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교원단체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가 궁금해서 이 기사를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생 간의 괴롭힘이나 폭행 사례와는 달리 선생님을 상대로 한 범죄는 학생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게 되어서 기사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리거나 또래 집단에서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이 우울이나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취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에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매달 5%, 1년에 60%가 넘는 믿기 힘든 수익률이지만 전문 용어를 동원한 설명은 그럴싸하게 들렸고 실제로 초반 몇 달은 수익금이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 여성으로 노후자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투자업체가 고령층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도했는데요. 사기꾼들이 사용한 수법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더해 선진국의 금융범죄 형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면 법적 제도 개선을 촉구할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융범죄는 갈수록 진흥화돼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에 비해 처벌은 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금융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경제금융사범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도국인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융범죄를 엄벌하고 있다는 미국의 처벌 수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미국 연방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범죄 등급을 4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범죄인 사기와 횡령의 기본 등급은 6, 7단계에서 시작하는데 범행만으로도 6개월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사기, 횡령 등은 재산범죄 특성을 반영해 피해액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범죄 등급도 일정 수준으로 가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총 16단계의 피해 금액별 구간이 설정돼 있는데요. 범죄 전력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중처벌까지 반영되면 형량은 더 오릅니다. 게다가 미국에선 형량 산정에 병과주의가 적용돼 죄의 수만큼 징역형이 더해질 수 있는데요. 병과주의는 각 죄에 대해 독자적인 형을 확정하고 이를 합산해 형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죄를 저지르고 10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 중대경제사법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죄로 인정된 여러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례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밀집한 서울 강남역. 길가에 사람들이 모여 담배 피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점점 늘어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항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엄연히 담배에 포함됩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며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아직 전자담배는 괜찮다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만큼 전자담배의 폐해에 관한 내용도 더해졌다면 도움이 됐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의 대체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일반 담배 흡연율은 2019년 대비 약 12%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약 82% 뛰었다고 합니다. 일반 담배 흡연은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하며 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은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연초에 대체제가 되는 전자담배, 우리 몸에 해로운 점은 없을까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신체에 유해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기존의 일반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완전히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할 경우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청소년, 젊은 성인, 임산부 등은 절대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입할 때 마시는 에어로졸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여러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물질이란 니코틴, 발암물질, 중금속 등을 말하는데요. 니코틴은 담배 중독의 핵심 물질로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경우 급성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발암물질은 폐암과 기타암을 유발할 수 있고 중금속은 니켈, 납, 주석 등이 포함돼 있어 체내에 쌓일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전자담배는 지금까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받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제 다른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 입해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한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피우지 않는 게 좋겠죠. 흡연하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금연 결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학생이 선생님을 흉기로 찌른 최근의 사건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가 피해자가 되는 사건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식 신고는 많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상해나 폭행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1년에 106건 정도였는데 4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320여 건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징계를 받아도 학생에게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폭행 및 흉기 위협 사건이 급증했지만 관련 기록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해외에서는 교사 대상 폭행 시 어느 정도의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렸다면 비교해서 보기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며 중대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는 2,18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렇게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이뤄질까요?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 정지 27.7%, 교내 봉사 23.4%, 사회 봉사 19.0%, 전학 8.7% 순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37.1%, 특별교육 23.9% 순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학이나 퇴학의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알아볼까요? 미국의 법원은 교사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다른 범죄보다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우 교사의 교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교사는 교사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접근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 학생은 교사로부터 15m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학생의 가해가 인정되면 전학 조치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교사 피해가 접수되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즉시 개입해 법률 상담을 하고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데요. 교사의 피해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며 교사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방지합니다. 영국의 경우 학생의 흉기 소지만으로도 형사책임 연령 미만이면 사회복지 서비스로 넘겨지고요. 10에서 15세의 경우는 소년사법 대응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16에서 17세는 소년법원으로 가게 되고 흉기를 이용해 위협을 하게 되면 16세 이상은 초범도 최소 4개월 이상의 형량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식은 이민자들의 추억이 담긴 음식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음식으로 이어지고 음식은 다시 한국에 대한 호감과 이해를 넓히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은 이 흐름을 차분하게 보여줍니다.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쌀을 감상적으로만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쌀이 소중하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해외 소비자, 품종개발 연구자, 쌀과자 수출 기업, 양조장, 쌀 구독하는 주부의 사례를 통해 쌀의 현재 위치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난 뒤에는 쌀이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산이자 사업적 자원이라는 여운을 주었습니다. 밥상 위의 나라 대한민국은 밥상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준 훌륭한 방송입니다. 남미 가정집에서 한국 요리를 만드는 장면은 한국인 레시피를 그대로 복사하는 듯한 단순한 기특함, 그 이상의 감동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지의 식습관과 충돌하고 타협하는 해프닝, 즉 외국 식문화가 뿌리 깊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현지와의 고충과 이해, 절충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물만 보여주는 것은 시청자에게 K푸드의 실질적인 침투력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한국 음식이 우수하니 똑같이 따라한다는 식의 공급자 중심적 시각이 낳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감동은 K푸드가 현지 주방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발칙하게 변주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 비로소 생겨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식의 변화하는 속도보다 K컬처가 세계로 파고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방송사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시세를 더 정교하게 읽어내어 더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악과 영상, 시각적 연출 표현 역시 미국 뉴욕의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진출한 딸기와 샤인머스켓은 빨간색과 초록색의 컬러감도 돋보이지만 캐릭터인 금시리와 샤이니를 곳곳에 배치하면서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여 시청자 관심과 흥미를 높여줍니다. 딸기와 샤인머스켓 재료의 컬러풀한 케이크, 디저트와 그것을 먹는 외국인들의 즐거운 표정, 탄사가 터져나오는 모습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이 외국인 입맛도 저격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또한 과일을 강조하는 클로즈업과 과일을 따라가면서 찍는 틸트, 달리 등 카메라 워크를 통해 과일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보여주면서 시청자의 집중과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이처럼 컬러풀한 시각적 영상과 다양한 카메라 워크를 통해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구성하는 연출 방식과 구성은 충분히 K푸드의 가능성과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기획 의도를 잘 살린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본 것은 방송 언어의 한 축이 되는 자막의 사용입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자막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출연자들의 발화 내용을 제시하는 자막입니다. 이에 이 프로그램에서 자막의 사용이 적절했던 부분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연자의 발화는 한식을 베이스로 코스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였고 이에 대한 자막은 한식을 기본으로 코스식 상차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로 제시되었습니다. 베이스를 기본으로 코스식을 상차림으로 고친 것입니다. 출연자가 영어 단어나 영어식 표현으로 발화하였어도 제작진이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 점이 좋았습니다. 둘째, 출연자가 고급진 음식이다 라고 발화하였는데 고급지다는 비표준어입니다. 이를 제작진이 표준어인 고급스럽다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음식이다로 고친 것도 좋았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자막의 사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요성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세 가지 빠르기를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선 아리랑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명창의 음원으로 긴 아리랑, 잦은 아리랑, 역금 아리랑의 차이를 들려주었습니다. 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을 시청자가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한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인식과 계승 노력을 소개한 점도 좋았습니다. 지역에 뿌리를 둔 문화이므로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생활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정선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노래뿐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연주, 창극, 뮤지컬 등 여러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현대에 맞게 해석하고 표현하고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시청하는 동안 뿌듯한 감정을 갖게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미국에서 슈퍼푸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김치의 위상을 다룬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미국인 타일러 씨를 게스트로 초대해 미국 현지 시각에서 김치를 설명한 구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해외 소비자들이 왜 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요구르트를 대신한 김치라는 표현이나 미국 내 마이크로바이옴과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를 연결해 설명한 부분은 김치의 건강식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게 전달한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타일러 씨가 운영 중인 한글 과자 사업과 미국 내 판매 채널을 소개하는 장면은 프로그램 전체 흐름 속에서는 다소 갑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한글과 한국 문화 콘텐츠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당시 방송의 핵심 주제였던 김치의 세계화와 발효식품의 가치, 슈퍼푸드로서의 위상이라는 연결성이 다소 약해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